70대 강남 부자들, 무엇이 달랐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돈은 멀어지고 시간은 더 빨리 흐르는 것 같죠? 하지만 세상엔 70세가 넘어도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큰 돈을 벌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다르게 사는 법을 알았을 뿐입니다. 오늘은 70세에도 돈이 쌓이는 사람들의 5가지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복권도 비법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조용한 습관입니다. 돈보다 귀한 게 있습니다. 그건 시간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70세에도 돈이 모이는 사람은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TV를 켜기 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내가 정말 원하나? 이게 내 삶에 남는 걸까? 그 10초의 멈춤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습관이 되었습니다. 새벽은 조용해요.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 전 나만의 시간이 있죠. 그 시간에 무얼 하냐고 물으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을 쓰고 책을 읽고 가끔은 그냥 창밖을 봐요. 그게 다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그 별거 아닌 시간이 20년을 쌓이니 36,000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분은 300권이 넘는 책을 읽었고 자신만의 글쓰기 노트를 30권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가 지역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작은 수입이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건 재능이 있어서 그런 거죠. 아닙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능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안 버렸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흘려보낼까요? 스마트폰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하루 34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냅니다. SNS 구경 30분, 뉴스 댓글 읽기 20분, 유튜브 영상 1시간, 의미 없는 메신저 확인 30분.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새 오후가 저녁이 되고 저녁이 밤이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뭐 한 게 없네. 그게 당연합니다. 시간을 쓴 게 아니라 흘려보냈으니까요. 70세에도 돈이 쌓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도 TV를 봅니다. 유튜브도 봅니다. 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선택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웃게 하나? 이 영상은 내게 배움을 주나? 아니면 그냥 시간만 가는 건가? 그 질문 하나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들은 TV 앞에 앉더라도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30분만 보자. 이 프로그램 하나만 보자. 그리고 정말로 그 시간이 끝나면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그 시간에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노트를 정리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하루 30분씩 쌓은 게 1년이 되면 180시간, 10년이 되면 1800시간. 누군가는 흘려보냈을 1800시간이 누군가에겐 자산이 됩니다. 시간을 돈처럼 관리한다는 건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아무 계획 없이 쓰면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용도를 정해놓으면 같은 돈도 더 가치 있게 쓰입니다. 시간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녁엔 이 책의 50페이지를 읽겠어. 이번 주엔 글쓰기 3편을 마무리하겠어. 이렇게 작은 목표 하나만 있어도 시간은 흐르지 않고 쌓입니다. 그리고 그 쌓인 시간이 언젠가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결국 돈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늙었어요.
지금 시작해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1년 뒤에도 당신은 같은 말을 할 겁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만약 오늘부터 하루 30분만 다르게 쓴다면 1년 뒤엔 180시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 180시간은 누군가에겐 그냥 사라진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겐 새로운 배움이 됩니다. 70세에도 통장에 돈이 쌓이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돈보다 시간을 관리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돈이 따라왔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시간을 모은 사람은 결국 지식을 갖게 되고 지혜를 갖게 되고 그 지혜는 다시 돈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시간을 투자로 봅니다. 아침 30분을 공부에 투자하면 그게 나중에 수입이 됩니다. 저녁 1시간을 정리에 투자하면 그게 나중에 여유가 됩니다. 반대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TV, 유튜브, 스마트폰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그 안에서도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무의미한 1시간 대신 의미 있는 30분을 만드는 사람. 그가 결국 부자가 됩니다. 시간 관리도 재테크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시간을 돈처럼 아끼세요. 하루는 길지 않지만 그 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됩니다. 시간은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똑같이 24시간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오늘 당신이 흘려보낸 30분이 10년 뒤 당신의 통장을 바꿉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돈도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노후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얻는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70세는 오늘 이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부자는 은행 잔고보다 신뢰 잔고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은 결국 사람에게서 오기 때문이죠. 70세에도 통장에 돈이 쌓이는 사람들은 인맥을 쌓지 않습니다. 대신 신뢰를 쌓습니다. 그들은 이익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한 번의 거래보다 평생의 인연을 택합니다. 한 70대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40년을 한자리에서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요즘 대형마트도 많은데 어떻게 장사가 되십니까? 그분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이웃이 오니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분은 물건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의 이름을 기억했고 집 사정을 알았고 필요한 걸 먼저 챙겨줬습니다. 아, 김 선생님 댁 수도꼭지 교체하신다고 했죠? 이거 하나 더 가져가세요. 예비용으로. 박 사장님, 요즘 허리 안 좋으시다며? 이 공구는 가벼워서 편하실 거예요.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그 철물점에 갔습니다. 왜냐면 거기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팔았어요. 그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40년 동안 장사가 이어졌고 지금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곧 연금이다. 이 말은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인맥이 많으면 성공한다고요. 하지만 70세에도 돈이 쌓이는 사람은 명함을 모으지 않습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0명의 믿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내게 뭘 줄까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뭘 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관계의 질을 바꿉니다.
이웃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지인에게 약속을 지키고 감사 인사를 먼저 건넵니다. 저번에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일이 잘 풀렸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신뢰 자산을 쌓는 일입니다. 반대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받으면 잊어버리고 약속은 가볍게 여깁니다. 나중에 한번 밥 먹자. 이 말만 100번 하고 정작 실천은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처음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저 사람은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돈은 편한 곳으로만 갑니다. 불편한 사람, 믿기 힘든 사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누구도 일을 맡기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뢰를 주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일 좀 맡아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 이런 제안들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70세에도 돈이 모이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투자로 봅니다. 커피 한 잔,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한마디. 이게 다 사람과의 이자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말들이 쌓여서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 힘들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부자로 늙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사교적이지 못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요. 괜찮습니다. 사교적일 필요 없습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진하게 대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고 관심을 표현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작은 습관이 5년, 10년 쌓이면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돈이 모인다는 건 결국 신뢰가 쌓였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잃지 않는 사람은 돈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여유로워집니다. 왜냐면 어디서든 도움을 줄 사람이 있고 필요할 때 손 내밀 곳이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진짜 노후 대비입니다. 저축 통장보다 사람이 더 든든한 연금입니다. 오늘 당신이 만든 작은 신뢰가 내일의 기회가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이 관계는 내 재산이다. 그 마음 하나로 당신의 70세는 외롭지 않고 통장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신뢰는 하루에 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쌓이면 언젠가 무너지지 않는 성이 됩니다. 그 성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은 편안하게 늙어갑니다. 사람을 자산으로 여기는 사람, 그가 진짜 부자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70세에도 통장에 돈이 쌓이는 사람들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매일 확인합니다. 오늘 돈이 어디로 갔는가? 그게 나에게 남는 소비였는가? 이 두 가지 질문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 7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작은 노트 하나를 들고 다닙니다. 그 노트엔 매일의 지출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커피 3,000원, 지하철 1,500원, 점심 8,000원. 처음엔 아내가 놀렸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하지만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니까 이상하게 돈이 새는 구멍이 보이더라고. 그분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매일 오후 3시쯤 습관처럼 카페에 들렀다는 걸요.
커피 한 잔 4,500원.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면 13만 원, 1년이면 160만 원이었습니다. 커피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습관이었던 거죠. 진짜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5만 원이 남았습니다. 1년이면 60만 원, 10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그들은 장부를 어렵게 쓰지 않습니다. 손에 쥔 노트 하나 혹은 휴대폰 메모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적는 이유는 절약이 아니라 방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돈은 방향이 없으면 금세 흩어집니다. 길을 잃은 강물처럼 흘러가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흐름을 알면 그걸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월급 들어오면 금방 사라져요. 그게 당연합니다. 방향을 모르니까요.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습니다. 구멍을 막지 않는 이상요. 70세에도 돈이 쌓이는 사람은 그 구멍을 찾습니다. 배달 앱으로 새는 돈, 충동 구매로 새는 돈, 습관처럼 쓰는 돈. 이걸 하나하나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막는 게 아니라 흐름을 바꿉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흐름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타던 돈으로 주 1회 버스를 타고 그 차액을 저축합니다. 배달 음식 대신 집에서 간단히 해먹고 그 돈으로 한 달에 한 번 근사한 외식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흐름의 수정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길을 바꾼다. 이 말이 전부입니다. 돈은 우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눈이 향하는 곳, 손이 닿는 곳, 마음이 쓰이는 곳. 그게 결국 소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불안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며 위로받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이것만 사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건이 도착하면 기쁨은 5분이고 허무함은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문자가 오면 또다시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이 만든 소비가 결국 또 다른 불안을 낳습니다. 악순환입니다. 반대로 70세에도 돈이 쌓이는 사람은 감정보다 원칙으로 소비합니다. 필요해서 쓰는가? 습관이라서 쓰는가? 그걸 구분할 줄 압니다. 필요한 소비는 과감하게 합니다. 하지만 습관의 소비는 멈춥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지출표를 펼쳐놓고 스스로 묻습니다. 이건 정말 내 삶에 남았는가? 남지 않는 소비는 버리고 남는 소비는 늘립니다. 돈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남는 걸 늘리는 것입니다. 한 7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돈이 늘 부족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돈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이걸 왜 해야 하지? 하지만 한 달 뒤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트에서 쓴 돈이 월 40만 원. 그런데 그중 절반이 할인한다고 산 물건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 먹지도 않는 식재료, 쓰지도 않는 생활용품. 나는 할인에 속았던 거예요. 그 뒤로 그분은 바꿨습니다. 장을 보러 가기 전 메모를 합니다. 오늘 필요한 것만 산다. 그리고 마트에서도 그 메모만 봅니다. 할인 팻말이 아니라 자기 메모를 봅니다. 그랬더니 마트 지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절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조율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악기를 조율하듯 지출도 소리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한쪽이 너무 크면 깨지고 너무 작으면 울림이 없습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이 균형의 소리를 압니다. 그들은 결국 돈을 감정이 아닌 흐름으로 봅니다. 이건 써야 할 때 쓰는 돈이다. 이건 흘려보내야 돌아오는 돈이다. 그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지갑을 닫을 때 그들은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를 압니다. 방향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엔 늘 여유가 있습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과 새는 사람의 차이는 지식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노트 하나, 휴대폰 메모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커피 4,000원, 점심 9,000원. 그렇게 적는 순간 당신은 돈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당신의 통장을 바꿉니다. 당신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적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통장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돈은 방향을 아는 사람에게만 머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70세는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과 늘 부족한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가지, 쓰는 이유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감정 때문에 쓰고 누군가는 목적 때문에 씁니다. 둘 다 돈을 쓰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이건 그냥 나를 위한 보상이에요. 오늘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죠? 이 말 우리도 자주 하지 않나요? 퇴근길 편의점에서 필요 없는 과자를 집어들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바구니를 채우고 새벽에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그 순간엔 기분이 좋습니다. 이 정도 쓸 수 있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카드 문자를 보면 묘한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왜 샀지? 이게 필요했나? 이게 바로 감정의 소비입니다. 기분을 달래기 위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돈을 쓰는 순간엔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5분입니다. 물건은 남지만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70세에도 돈이 쌓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지갑을 열기 전에 단 한 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건 진짜 필요한가? 이 소비는 나를 행복하게 하나? 아니면 잠깐 기분만 달래주나? 그 3초의 멈춤이 그들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한 70대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쓰는 것도 많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술 마시고, 화나면 물건 사고, 외로우면 밤새 배달 음식 시켰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았더니 통장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5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돈으로 감정을 풀고 있었구나. 그 뒤로 바꿨습니다. 지갑을 열기 전 꼭 3초를 멈춥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기분 때문인가? 기분 때문이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소비는 남고 감정의 소비는 사라집니다. 그 단순한 차이가 10년 뒤 통장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들은 소비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새 옷이 사고 싶을 때 정말 필요한 건 옷이 아니라 기분 전환일 때가 많습니다. 옷장엔 입을 옷이 충분한데 새 옷을 보면 마음이 끌립니다. 이거 입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하지만 사고 나면 입는 건 여전히 예전 옷입니다. 새 옷은 옷장 한 구석에 걸려 태그를 단 채로 1년을 보냅니다. 70세에도 돈이 모이는 사람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새 옷이 사고 싶으면 일단 멈춥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옷이 아니라 변화를 원한다면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가까운 공원을 걷습니다. 그 짧은 시간 덕분에 지출도 줄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돈을 감정의 배출구로 쓰지 않습니다. 돈을 도구로 씁니다. 돈은 내가 통제해야 할 것이지 기분이 통제하게 두면 안 된다. 이게 그들의 철칙입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소비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사도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이 요즘 허리가 안 좋으시다 했지. 이 방석이 도움이 될 거야. 소비가 낭비가 아니라 관계의 표현이 됩니다. 반면 쓰는 이유가 불분명한 사람은 항상 후회로 끝납니다. 새벽 2시에 산 물건, 할인한다고 산 2+1 상품, 나중에 쓸 거야 하며 산 도구들. 결제할 땐 합리적인 것 같았는데 받아보면 필요 없습니다. 카드 결제 문자 한 통에 묘한 허무함이 따라오죠. 돈이 모이는 사람은 그 허무함이 싫어서 처음부터 묻습니다. 이건 나를 채우는 소비인가, 비우는 소비인가? 채우는 소비는 이렇습니다. 건강을 위한 식재료, 지식을 위한 책, 마음을 위한 여행, 관계를 위한 선물. 이런 소비는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에 남습니다. 반대로 비우는 소비는 이렇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명품, 습관적으로 시키는 배달, 쌓이기만 하는 물건들. 이런 건 순간뿐입니다. 기쁨은 짧고 후회는 깁니다. 그들은 비우는 소비를 점점 줄입니다. 그리고 대신 채우는 소비를 늘립니다. 똑같이 10만 원을 써도 한쪽은 남고 한쪽은 사라집니다. 한 70대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만한 것에만 써요. 뭐가 쓸만한 건가요? 1년 뒤에도 후회 안 할 것들이요.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건강검진 비용, 쓸만함. 가족과의 여행, 쓸만함. 좋은 책 한 권, 쓸만함. 하지만 충동적으로 산 옷, 후회함. 필요 없는 건강식품, 후회함. 보지도 않는 구독 서비스, 후회함.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써야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쓸만한 데 써야 한다. 그 한 문장이 그들의 노후를 바꿨습니다. 결국 돈은 쓰는 순간에 그 사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어디에 쓰는가? 누구를 위해 쓰는가? 왜 쓰는가? 그 답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끝까지 여유를 지킵니다. 돈은 흘러가는 에너지입니다. 방향이 선명할수록 그 에너지는 다시 돌아옵니다. 감정으로 쓴 돈은 허공으로 사라지지만 목적으로 쓴 돈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당신이 쓴 그 한 번의 소비가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지갑을 열기 전 단 한 번만 멈춰서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돈을 쓰려 하는가? 이게 나를 채우는가, 비우는가? 그 한마디가 당신의 통장을 살립니다. 70세의 여유로운 사람은 쓰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씁니다. 그래서 쓰고도 후회하지 않고 아껴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균형이 진짜 부자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그 균형을 찾아보세요. 3초의 멈춤이면 충분합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의 마지막 공통점, 그건 나누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사람이나 베푸는 거지. 하지만 아닙니다. 70세에도 통장에 돈이 쌓이는 사람은 많아서 주는 게 아니라 주기 때문에 다시 모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쌓을 때보다 흐를 때 빛난다. 이 말이 참 깊죠. 돈은 돌지 않으면 썩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야 맑고 흘러야 생명이 깃듭니다. 한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범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큰 돈을 번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수입의 일부를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이건 나눔 돈이에요. 그 돈으로 무얼 하냐고 물으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동네 독거노인분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려요.
한 달에 4분 정도요. 큰 돈은 아닙니다. 한 분당 2만 원 정도의 재료비. 하지만 그 작은 베풀미 20년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상하게도 장사가 안 되는 적이 없어요. 어려울 때도 위기 때도 항상 손님이 끊이지 않았죠. 우연일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닐 거예요. 나누면 돌아와요. 꼭 돈으로가 아니어도 뭔가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베품을 의무로 하지 않습니다. 습관으로 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나누거나 도움을 줍니다. 누구는 아이들 학비 일부를, 누구는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 한 끼를. 작지만 꾸준합니다. 이건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돈의 순환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주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걸 보게 됩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만큼은 있구나. 그 깨달음이 감사함을 만듭니다. 받는 사람은 세상에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 따뜻한 순환이 결국 그 사람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이상하게도 도움을 주면 나도 도움이 생겨요. 이건 경험한 사람만 아는 법칙입니다. 베풀면 신비하게 돌아옵니다. 돈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기회로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평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다시 건강과 행복을 만듭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돈을 끝이 아니라 수단으로 봅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만들고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도구. 그게 진짜 돈의 쓰임입니다. 베풀수록 더 모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 떠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돌아서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또 새로운 기회를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여유가 생기면 베풀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말은 거꾸로입니다. 베풀어야 여유가 생깁니다. 적은 돈이라도 나누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나는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생각이 자신감을 만들고 자신감이 기회를 만듭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아도 나누지 않는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 모아야 해. 아직은 안 돼. 그 불안이 결국 돈을 움켜쥐게 만들고 움켜쥔 돈은 흐르지 못해 빛을 잃습니다. 돈은 결국 마음의 온도를 따라갑니다. 차가운 마음에는 머물지 못하고 따뜻한 마음엔 오래 머뭅니다. 70세에도 돈이 쌓이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 따뜻함이 결국 복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베풀어요? 베풀문 액수가 아닙니다. 1,000원짜리 하나라도 진심을 담아주면 그게 베풀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어려운 친구에게 커피 한 잔 사주기, 힘든 사람에게 시간 내서 이야기 들어주기. 이것도 다 베풀입니다. 돈만 베푸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관심도, 마음도 베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한 달에 한 번 누군가를 위해 써보세요. 어려운 이웃에게, 의미 있는 단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순간 당신의 돈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따뜻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언젠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70세의 여유로운 사람은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통장엔 돈이 있고 그들의 마음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돈을 쌓기만 하는 사람은 늙어서 외롭지만 돈을 나누는 사람은 늙어서도 따뜻합니다. 당신은 어떤 70세를 맞이하고 싶나요?
오늘 작은 베풀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주는 자가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자는 다시 줍니다. 그 순환 속에서 진짜 풍요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돈처럼 쓰고, 사람을 자산으로 대하고, 돈의 방향을 알고, 쓰는 이유를 분명히 하며, 마지막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 이 5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70세에도 통장에 돈이 쌓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이자 세상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늦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당신의 통장은 다시 채워집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시간을 아끼고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돈의 흐름을 살피세요. 그게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복지입니다. 70세의 여유는 오늘 하루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작은 변화가 10년 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유롭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요즘엔 실버타운 안 갑니다. 이 말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때는 노후의 로망이었죠. 비싼 돈 내고 들어가면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진짜 부자들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노후 주거를 선택했습니다. 비싸지만 이유가 있는 곳, 요양원보다 품격 있고 실버타운보다 자유로운 곳. 오늘은 그곳의 정체를 끝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엔 실버타운이 인생의 목표였죠. 나중에 돈 모아서 실버타운 들어가자. 자식한테 짐 안 되고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이런 말들 익숙하시죠?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실버타운은 성공한 노후의 상징이었습니다. 광고에서도 늘 행복한 노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골프장,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 여기 들어오면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요. 그때만 해도 실버타운은 특별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경제적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은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선택하는 품격 있는 노후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현실은 다릅니다. 입주 보증금 수천만 원, 월 생활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어떤 곳은 1억 원 이상의 보증금에 월 4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어요. 그 정도 돈이면 호텔에서 살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상은 호텔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비싼데 불편하고 편리한데 외롭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버타운에 입소했던 한 70대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정해진 시간에만 되고 누구랑 친해지고 싶어도 다들 문 닫고 살아요. 아침 먹고 방 들어가면 저녁까지 아무도 안 만나요. 한 건물 안에 수백 명이 살아도 대화 한마디 없는 날이 많아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갑니다.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각자 자기 테이블에만 앉아요. 왜일까요? 실버타운은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깔끔하게. 하지만 그 안에 사람 사는 냄새는 없어요.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고 외출은 신고해야 하고 방문객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주가 놀러와도 30분 이상 머물 수 없는 곳도 있어요. 관리되는 삶은 편하지만 삶의 온기가 없습니다. 게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더 큰 문제예요. 실버타운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치매가 오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결국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옮겨야 해요.
그럼 여기서 지불한 보증금은요? 다시 구해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버타운은 건강할 때만 머무를 수 있는 곳이에요. 진짜 돌봄이 필요해지는 순간 다시 길을 나서야 합니다. 한 80대 남성분은 이런 경험을 털어놨어요. 아내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버타운 측에서 퇴소 통보를 하더라고요.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서요. 우리 부부가 10년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난 기분이었어요. 이런 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실버타운을 꿈꾸지 않습니다. 차라리 집에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요양원 가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돌봄까지 가능한 곳을 찾아야 하나?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실버타운 평균 입주율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한때 대부분 만실에 가까웠지만 최근에는 공실이 늘었다는 현장 얘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반면 문의는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달라졌어요. 혹시 아프면 어떻게 되나요? 요양 서비스도 있나요? 치매 걸려도 계속 있을 수 있나요? 이 질문들은 실버타운이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달라요. 이제는 요양보다 자립을 원합니다. 1950년 60년대생, 즉 지금의 60대 70대는 이전 세대와 확실히 다릅니다. 이분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세대예요. 스스로 결정하고 일하고 성취해온 분들이죠. 대학 진학률도 높고 해외여행도 다녀왔고 인터넷도 쓸 줄 알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관리당하는 삶을 원하지 않아요. 돌봄은 필요하지만 내 생활은 내가 지키고 싶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지만 외롭게 살긴 싫다. 도움은 받되 의존하고 싶진 않다. 이런 마음이 커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후 주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78%가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주거 형태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존엄의 상실이었어요.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거동이 불편해지면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거 아냐? 요양원 가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던데. 한 70대 남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이 요양원에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면회 가는데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형은 평생 회사 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선 그냥 302호 환자예요. 밥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물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 알아요. 근데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노년층이 원하는 건 명확해졌습니다. 첫째, 독립된 공간. 나만의 방, 나만의 화장실, 나만의 시간. 단체 생활이 아니라 개인 생활이 보장되는 곳.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TV 보고, 책 읽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가능한 곳 말이에요. 둘째, 선택 가능한 돌봄. 아플 때, 필요할 때만 도움받고, 평소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곳. 오늘은 밥 안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은 방 청소 안 해도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자유. 셋째, 품격 있는 환경. 요양원처럼 환자 취급받지 않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존중받는 곳. 이름이 아니라 호칭으로 불리고 식사도 병원식이 아니라 일반 가정식처럼 나오는 곳. 넷째, 커뮤니티. 혼자 있고 싶을 땐 혼자 있을 수 있지만 외로울 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억지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하면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곳, 과연 존재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럼 호텔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아도 안전하고 필요할 땐 돌봄이 연결되고 무엇보다 내 공간이 보장되는 곳. 이미 그런 곳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알아도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그 정보를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 자신의 앞으로의 20년에서 3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비싸길래? 하고들 묻습니다. 맞아요. 싸지 않습니다. 월 200만 원대부터 많게는 400만 원 이상. 일반 요양원의 3배에서 4배 수준이에요. 실버타운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기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1년에서 2년 사이 새 입소 문의가 몇 배로 늘었다는 얘기가 많고 일부 시설은 대기 인원이 수십 명에 달한다는 답변을 받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냥 비싼 요양원 아닌가? 아닙니다. 이곳은 요양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일까요? 돈이 있어도 자식 곁에 얹혀 살기 싫고 실버타운은 답답하고 요양원은 품격이 없다는 거예요. 한 입소자, 가족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집에서 모시기엔 저희 부부가 맞벌이라 힘들고 요양원은 어머니 자존심이 허락 안 하시더라고요. 실버타운도 알아봤는데 병이 있으니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다 이곳을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직접 보시고 여기라면 괜찮겠다고 하셨어요. 진짜 부자들이 이곳을 선택하는 이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존엄이 지켜집니다. 이곳은 사람을 환자 번호로 부르지 않아요. 김 여사님, 박 사장님처럼 존칭을 씁니다. 식사도 병원식이 아니라 일반 가정식이고 원하면 와인 한 잔도 마실 수 있어요. 방 안에는 본인이 쓰던 가구를 가져올 수도 있고 가족 사진을 벽에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한 80대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일하면서 모은 게 돈만은 아니거든요. 자존심도 있고 품위도 있어요. 그런데 요양원 가면 그게 다 사라져요. 여긴 달라요. 나를 한 사람으로 대해줘요. 둘째, 건강 상태가 변해도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의 가장 큰 문제점 기억하시죠? 건강이 나빠지면 나가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곳은 다릅니다. 처음 입소할 때는 건강했어도 시간이 지나 치매가 오거나 거동이 불편해져도 그대로 머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처음부터 돌봄을 전제로 설계된 공간이거든요.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요양보호사가 각 유닛을 담당합니다. 한 7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한쪽이 마비됐죠. 그런데 여기선 재활 치료도 받고 식사 보조도 받으면서 계속 같은 방에서 지낼 수 있었어요. 저도 옆 유닛에 있으니까 매일 남편 보러 갈 수 있고요. 만약 일반 실버타운이었으면 남편은 요양병원 가고 저는 혼자 남았을 거예요. 셋째, 가족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도 벅찹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면 주변에서 자식이 불효한다는 소리를 듣기 쉽죠. 하지만 이곳은 다릅니다. 어머니, 좋은 곳에 계시네요. 시설 정말 깔끔하고 좋던데요? 오히려 주변에서 부러워합니다. 자식들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유니트 케어에 계셔. 한 40대 딸의 말입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엄마를 시설에 보낸다는 게. 근데 엄마가 더 행복해 보이세요.
당신만의 공간도 있고 친구도 생기고 아플 때 바로 간호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도 매주 찾아뵙는데 엄마가 오히려 너무 자주 오지 말고 내일이나 해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그곳이 어디야? 어떻게 들어가? 우리 부모님도 보낼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곳의 이름, 바로 유니트 케어입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셨나요? 당연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유니트 케어는 한마디로 개인 맞춤형 고급 요양주거입니다. 한 사람 혹은 부부 단위로 유닛이라 불리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필요할 땐 전문 돌봄 인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호텔 같은 개인실, 요양 같은 돌봄 시스템, 이 두 가지를 완벽히 결합한 신개념 노후 주거입니다. 사실 유니트 케어는 북유럽에서 시작된 개념이에요.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이런 형태의 요양주거가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들 나라는 노인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대형 요양원 대신 소규모 유닛형 시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입소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치매 증상도 느리게 진행되었으며 가족들의 만족도도 월등히 높았어요.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유니트 케어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인 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시설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이런 목표 아래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유니트 케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일까요? 우선 유닛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닛은 독립된 거주 공간이에요. 작게는 10제곱미터에서 크게는 20제곱미터 이상. 각 유닛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침대와 옷장이 있는 개인 침실, 마이너스 독립된 화장실과 샤워실, 마이너스 작은 냉장고와 수납 공간, 마이너스 TV와 인터넷, 마이너스 응급 호출벨, 마이너스 온도 조절 장치. 여기까지 보면 그냥 원룸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차이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각 유닛 밖에는 공용 공간이 있어요. 보통 10개에서 15개 유닛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룹니다. 이 클러스터마다 마이너스 공용 거실, 마이너스 식당, 마이너스 작은 주방, 마이너스 세탁실, 마이너스 간호 스테이션, 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각 클러스터마다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됩니다. 이게 일반 요양원과의 결정적 차이예요. 일반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한 명이 수십 명을 담당하지만 유니트 케어는 한 명이 10명에서 15명만 담당합니다. 한 요양보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예전 요양원에서는 한 명이 30명을 봤어요.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약 챙기기도 벅찼죠. 근데 여기선 10명만 봐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이름도 외우고 좋아하는 음식도 알고 어제 기분이 어땠는지도 기억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돌봄이더라고요. 또한 유니트 케어는 의료진이 상주하는 곳이 많습니다. 간호사는 24시간 대기하고 필요시 의사가 방문합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도 함께 일해요. 그래서 입소자가 갑자기 아파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 입소자 가족의 말입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대요. 간호사가 바로 달려가서 응급처치하고 119 부르고 병원까지 동행했어요. 만약 집에 혼자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처럼 유니트 케어는 집 같은 편안함과 병원 같은 안전함을 동시에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곳이 진짜 노후 주거지. 유니트 케어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로운 돌봄이에요. 실버타운과 뭐가 다를까요?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둘 다 비싸잖아요. 둘 다 개인실 있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요? 결정적인 차이,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건강이 나빠져도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의 가장 큰 문제, 기억하시죠? 건강할 때만 머물 수 있다는 것. 치매가 오면 나가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 나가야 합니다. 병원 입원이 잦아지면 역시 나가야 합니다. 한 실버타운 입소자의 경험담입니다. 남편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악화됐죠. 그러다 실버타운 측에서 통보가 왔어요. 다른 입주민 분들께 불편을 드릴 수 있어 퇴소 권고합니다라고요. 우리 부부 8년 살았는데 결국 나와야 했어요. 하지만 유니트 케어는 정반대예요. 각 유닛에는 침실, 욕실, TV, 냉장고, 응급벨이 모두 설치돼 있고 24시간 간호 인력과 요양보호사가 상주합니다. 처음 입소할 때 건강했어도 시간이 지나 치매가 오거나 거동이 불편해져도 그대로 머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돌봄을 전제로 설계된 공간이니까요. 한 유니트 케어 입소자, 가족의 말입니다. 어머니가 처음 입소하실 땐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2년 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죠. 저희는 이제 다른 데로 옮겨야 하나 걱정했는데 시설 측에서 괜찮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치매가 좀 더 진행됐지만 같은 방에서 편안히 지내세요. 두 번째 차이는 의료 서비스가 기본입니다. 실버타운에는 의료진이 없어요. 간호사가 있는 곳도 있지만 상주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본인이 알아서 병원 가야 해요. 혹은 가족이 데려가야 하죠. 심야에 갑자기 아프면 119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유니트 케어는 다릅니다.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필요시 의사가 방문합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도 있어요.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도 응급벨 누르면 2분 안에 간호사가 달려옵니다. 한 입소자의 경험담이에요. 새벽 3시에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응급벨 눌렀더니 간호사분이 바로 오셨어요. 산소 포화도 재고, 혈압 재고 바로 응급처치 하셨죠? 그리고 119 부르고 병원까지 동행해 주셨어요. 만약 실버타운이었으면 혼자 전화기 찾느라 허둥댔을 거예요. 세 번째 차이는 소규모 커뮤니티가 형성됩니다. 실버타운은 보통 대규모예요. 한 건물에 200명, 300명씩 살아요. 그러다 보니 얼굴은 마주쳐도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고 식당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많은데 외롭다. 실버타운 입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유니트 케어는 10명에서 15명이 하나의 가족 단위로 생활합니다. 공용 거실도 아늑하고 식당도 가정집 식당처럼 작아요. 매일 같은 사람들과 얼굴 보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고 생일이면 함께 축하해주죠. 한 입소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예전 실버타운에선 300명이 살았어요. 근데 친한 사람 하나 없었죠. 여긴 우리 유닛에 12명 살아요. 다 가족 같아요. 아침에 어제 잘 주무셨어요? 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내일 또 봐요까지. 이게 진짜 사는 거더라고요. 네 번째 차이는 돌봄 강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기본적으로 자립을 전제로 해요.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는 건 기본이지만 개인 간병이나 돌봄은 별도 비용이에요. 그것도 아주 비쌉니다. 개인 간병사를 쓰려면 하루 10만 원에서 15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이 추가로 듭니다. 하지만 유니트 케어는 돌봄이 기본 서비스예요. 요양보호사가 각 유닛을 담당하고
필요한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혼자 씻을 수 있으면 혼자 씻고, 내일은 힘들면 도움받고,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서 혼자 먹을 수 있으면 식당에서 먹고, 힘들면 방으로 가져다 드리고, 더 힘들면 식사 보조까지 해드려요. 한 요양보호사의 말입니다. 어르신들 상태가 매일 달라요. 오늘 건강하셔도 내일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체크해요. 오늘은 어떠세요?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필요한 만큼만 도와드리죠. 이게 진짜 맞춤 돌봄이에요. 실버타운은 기본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정말 많아요. 개인 간병 따로, 병원 동행 따로, 특식 먹고 싶으면 또 따로, 특수 세탁도 따로예요. 월 300만 원 낸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400만 원, 500만 원 훌쩍 넘어가죠. 그런데 유니트 케어는 기본 비용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하루 세 끼 식사에 간식까지, 세탁, 청소, 생활 지원, 기본 간호, 요양 보호까지요. 물론 의료비나 특수 치료는 별도지만 일상적인 돌봄은 거의 다 포함이에요. 이게 바로 실버타운 대신 유니트 케어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나이 들어도 품격 있게 살고 싶고, 아파도 쫓겨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고, 돌봄은 받되 혼자만의 공간은 지키고 싶은 거죠. 이 모든 걸 충족하는 곳, 그곳이 바로 유니트 케어입니다. 유니트 케어는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닙니다. 개인 맞춤 돌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노년 주거 모델이에요. 그런데 모든 유니트 케어가 똑같지는 않아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각자 건강 상태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요양병원 부설형 유니트 케어예요. 이름 그대로 요양병원 안에 만들어진 유니트 케어죠. 의료진이 상주하고요. 재활치료랑 간호 중심의 돌봄을 제공합니다. 여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요. 장기요양 등급 1등급에서 5등급을 받은 분들만 입소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 등급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하는 돌봄 필요도 등급이에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돌봄이 필요한지 판정하는 거죠. 1등급이 가장 중증이고요. 5등급이 가장 경증입니다. 요양병원 부설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요양보험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월 6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물론 등급이랑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요. 일반 유료 요양병원보다는 훨씬 저렴해요. 한 가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대요. 한쪽 팔다리를 못 쓰시게 됐죠. 장기요양 1등급 판정받고 유니트 케어 요양병원에 입소하셨답니다. 월 비용은 12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개인실에서 지내시고 매일 재활치료 받으시고 간호사분들이 24시간 케어해 주신대요. 일반 요양병원이었으면 다인실에서 지내셨을 거래요. 두 번째는 요양원형 유니트 케어입니다. 이건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형태예요. 역시 장기요양 등급자만 들어갈 수 있고요.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면서 24시간 케어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요양병원 부설형이랑 뭐가 다르냐면요. 의료보다는 생활 돌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병원 같은 느낌보다는 집 같은 느낌이 더 강하죠. 식사 도움, 목욕 도움, 화장실 이용 도움, 이런 일상생활 지원이 중심이에요. 비용도 요양보험이 적용되니까 본인 부담이 크지 않아요. 월 8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인데요. 등급과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일반 요양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환경은 훨씬 좋죠. 한 입소자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대요. 집에서 모시기엔 24시간 돌봄이 필요해서 어려웠고요. 그래서 유니트 케어 요양원에 모셨는데 다인실이 아니라 개인 공간에서 지내시니까
훨씬 안정적이시래요. 같은 유닛에 사시는 분들이랑도 친해지셔서 가족처럼 지내신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자립형 고급 주거형 유니트 케어예요. 이게 최근에 진짜 부자들이 몰리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는 형태예요. 앞에 두 가지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요양 등급이 없는 건강한 노년층도 입소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아직 건강한데 미리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호텔식 생활과 전문 돌봄을 동시에 누릴 수 있고요. 나중에 건강이 나빠져도 계속 그곳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립형은 전액 자비 부담이에요. 요양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비용이 확 올라가죠. 1인실은 월 170만 원에서 300만 원대, 부부실은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엔 뭐가 포함되냐면요. 식사, 세탁, 청소, 간식, 생활지원 서비스가 다 포함돼요. 의료랑 간병은 필요할 때 별도로 청구되고요. 그러니까 한 달 총 비용은 평균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이상 보시면 돼요. 와, 진짜 비싸네요. 네, 맞아요. 비쌉니다. 실버타운이랑 비슷하거나 더 비싼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있어요. 실버타운은 건강할 때만 있을 수 있잖아요. 아프면 나가야 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 건강이 나빠져도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니까 돌봄도 받을 수 있고요. 간호사도 24시간 있으니까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응할 수 있고요. 한 70대 부부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부부가 함께 자립형 유니트 케어에 입소하셨대요. 월 비용은 350만 원 정도 나온답니다. 비싸긴 한데요. 두 분 다 건강하실 때 미리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은 편하게 지내시다가 나중에 누가 먼저 아파도 같은 곳에서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안심이 되신대요. 자녀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두 분 모시려면 집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그렇다고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잖아요. 실버타운은 나중에 건강 나빠지면 나가야 하니까 불안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돌봄까지 가능한 이곳을 선택했어요. 비용은 부담되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이게 바로 돈이 있어도 실버타운 대신 유니트 케어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비싸지만 그만큼의 품격과 관리가 따라오고요. 무엇보다 끝까지 그곳에서 살 수 있다는 안정감. 이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유니트 케어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보낼 수 있나요? 지금 들으실 내용은 2025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현황입니다. 정확한 정보니까 잘 들어주세요. 현재 보건복지부의 공식 유니트 케어 시범 사업은 전국 7개 시설에서 총 11개 유니트가 운영 중입니다. 뭐야, 겨우 11개밖에 안 돼요? 네, 맞아요. 아직 많지 않아요. 그중 경기도가 4개소로 가장 많고요. 그 외에 전북, 전남, 충남 지역에서도 1차 시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시설들은 모두 노인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부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7월부터 실제 입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한 입소자 가족분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작년 여름에 경기도에 있는 유니트 케어 시설의 어머니를 모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가보니까 정말 달랐어요. 개인실도 깔끔하고 간호사분들도 친절하시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2025년 7월부터는 2차 유니트 케어 시범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약 20개 유니트가 새로 선정되어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신청하면 되나요? 잠깐만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시점인 10월 기준으로는 2차 시설이 아직 본격 운영되진 않았고요. 선정 및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즉, 현재는 1차 시범 사업 11개 유니트가 운영 중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 확대가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럼 우리 지역에는 없는데 어떡하죠?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에요. 서울에는 아직 공식 시범 사업 시설이 없고요. 부산, 대구, 인천 같은 대도시에도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나 다른 지역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서울 거주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에 살지만 부모님은 경기도 유니트 케어에 계세요. 처음엔 멀어서 걱정했는데 1시간이면 가니까 괜찮더라고요. 주말마다 찾아뵙고 평일엔 영상통화로 얼굴 봐요. 멀어도 좋은 환경에 계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공식 시범 사업 외에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유니트 케어형 시설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이런 곳들은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은 아니지만 유니트 케어 개념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곳들이에요. 당연히 전액 자비 부담이고요. 비용도 더 비싼 편이에요. 하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곳들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찾아요? 일단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유니트 케어 시범사업 공지문을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엔 참여기관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참여시설 목록을 확인하셨다면 해당 시설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현재 입소 가능 여부, 대기 상황, 비용 등을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입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장기요양 등급이 필요한 곳은 먼저 등급 신청을 하셔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시면 직원이 방문해서 평가를 해요. 그리고 등급이 나오면 해당 시설에 직접 연락해서 입소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립형 고급 주거형은 등급 없이도 입소 가능하지만 이건 전액 자비라서 비용 부담이 크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시설 자체가 많지 않아서 입소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각 시설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제 유니트 케어는 요양의 개념을 넘어 노년의 자립과 품격을 함께 담는 새로운 노후 주거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예요. 시설도 많지 않고 알려지지도 않았죠. 하지만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요. 내년이면 20개 유니트가 더 생기고 그 다음 해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은 경기도, 전북, 전남, 충남 이 지역들에만 있지만 머지않아 전국 어디서나 유니트 케어를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노후의 기준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실버타운이 아니라 유니트 케어. 이게 새로운 표준이 되는 거죠. 유니트 케어는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돌봄, 자립, 품격.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지키는 노년의 새로운 주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를 준비할 때 항상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집에서 자식과 살 것인가, 시설로 갈 것인가,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자유를 택할 것인가. 이 모든 게 양자택일의 문제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유니트 케어는 이 모든 걸 함께 가질 수 있는 곳이에요. 실버타운보다 비싸지만 그만큼 삶의 질이 다릅니다. 예전엔 노후가 버티는 시간이었어요. 건강 버티고, 외로움 버티고, 자식한테 짐 안 되려고 버티고. 하지만 이제는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나이가 들어도 나로 살 수 있는 시간. 유니트 케어가 제시하는 건 바로 이런 노후예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국에 겨우 11개 유니트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작이 중요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1인실 요양원은 상상도 못했어요. 5년 전만 해도 유니트 케어라는 말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시범 사업이 성공하면 더 많은 시설이 생길 거예요. 5년 후, 10년 후에는 유니트 케어가 요양시설의 표준이 될 수도 있어요. 유니트 케어는 가족 관계도 바꿔놓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짐이 아니라 존중으로. 부모님은 편안하게 지내시고, 자녀는 죄책감 없이 찾아뵐 수 있고, 이게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노후의 모습이에요. 결국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노후를 원하느냐,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유니트 케어는 그 선택지 중 하나를 제시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가장 진보적인 선택지.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는 선택지.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표준이 될 선택지. 요즘엔 실버타운 안 갑니다. 진짜 부자들이 몰리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비싼 이유가 분명한 곳, 유니트 케어. 돌봄이 필요해도 품격은 포기하지 않는 삶. 나이가 들어도 나로 살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새로운 노후의 기준입니다. 유니트 케어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닙니다. 비용도 부담스럽고 시설도 아직 많지 않고 지역도 제한적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 중 하나는 분명 유니트 케어일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든 본인을 위해서든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요. 새로운 노후,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품격 있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